9천만 원짜리 개인 택시 번호판 제 노후를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 1억 4천 중 1억 1천만 원을 쏟아부었죠. 처음 3개월은 월 3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순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허리는 디스크 초기,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번호판은 팔 수 있지만 팔고 나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핸들을 잡고 또 길 위를 달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60을 갓 넘긴 평범한 가장이죠. 30년 넘게 건설회사 공무팀과 현장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비 오면 비 맞고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현장 인부들 챙기고 자재 발주하고 안전 점검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영수 형이 있으면 현장이 안정적이야.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0년 초 팀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 형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길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정년 보장 안 된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다녀요? 이번 달 말까지래. 그럼 퇴직금은요? 그건 나온대.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국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드세요. 식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20대에 입사해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 집도 장만하고 회사와 함께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합쳐 1억 4천 정도가 손에 잡혔지만 국민연금은 63세부터입니다. 앞으로 최소 3년을 내 힘으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보, 일단 퇴직금 받으면 정기예금 들어요. 조금이라도 이자 받아야죠.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아내도 불안하다는 걸. 퇴직하는 날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형님,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 챙기시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다들 좋은 말만 했지만 제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코로나로 세상도 멈추고 제 인생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다 지나갈 거야. 우리 함께 버텨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63세까지 3년을 어떻게 버티지? 옆에서 아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그해 봄부터 여름까지 저는 알바라도 구해볼까 싶어 뛰어다녔습니다. 경비 자리를 알아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채용 중단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마트도 택배 상하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알바 면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이미 10명 넘게 줄을 서 있더군요. 제 또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나랑 똑같구나. 면접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70만 원, 100만 원씩 줄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식비. 쓰지 않으려 해도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장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2,800.
1년 전보다 1200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아내가 깰까봐 숨죽이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지. 우리 함께 버티는 거예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들어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외식을 나가면 길가에서 택시 잡으려 팔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도 사람이 많아지고 거리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저 요즘 개인 택시 해요. 응? 택시? 네,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달에 350에서 400 정도 남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치고 갔습니다. 그 정도 벌어? 네, 요즘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콜도 많고요. 선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후배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느라 수년간 운전했던 경력도 개인 택시 양수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퇴직 후 2년 가까이 아무것도 제대로 벌지 못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길이 하나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택시 한번 알아볼까 해.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해봐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택시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들을 읽어봤습니다. 개인 택시 시작 3개월 차 한 달 순수입 380만 원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풀리니까 손님 엄청 많아요. 지금이 적기인 듯. 은퇴 후 개인 택시 강추. 저는 매달 300 이상 벌어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댓글을 내리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도 보였습니다. 요즘 택시 너무 많아요. 경쟁 심해요. 허리 디스크 조심하세요. 저는 1년 만에 병원 신세 졌어요. 번호판 값이 너무 비싸요. 본전 뽑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그 글들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글들만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30년 현장에서 버텼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개인 택시는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시험, 적성검사, 신규교육, 양수 심사. 하나하나 통과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긴 과정을 버티면서 내가 이제 정말 이 길로 가는구나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번호판을 양수하려면 번호판 값만 8천에서 1억 원 가까이 들었고 여기에 차량 구입비와 영업용 보험, 미터 기택시 등 설치비, 각종 등록 비용까지 더하면 보통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택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더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번호판이랑 차량 합치면 1억 1천만 원 정도 든대. 1억 1천만 원이요? 응. 우리 퇴직금이 1억 4천인데 거의 다 쓰는 거야.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무서워. 그럼 다른 건 없어요? 택시 말고? 없어. 지금 같은 시기에 창업을 하기에도 무섭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잘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해봐요.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집 근처 카페와 도서관을 전전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 직장을 잃고 다시 도전하는 분들. 표정만 봐도 다들 비슷한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몇 살이세요? 옆 좌석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62이요. 아, 제가 61인데 우리 나이에 선택지가 많진 않죠.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뭔가라도 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서울시 택시 조례.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던 제게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교재를 봤지만 1시간만 공부하면 눈이 피로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한 달 뒤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1시간을 꽉 채워서 풀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떨어졌어. 괜찮아요. 다시 보면 되죠.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2달 뒤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제 1억이 넘는 돈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으니까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서울 기준 9천만 원대였습니다. 중형택시용 차량은 약 2,500만 원. 각종 설치 보험 등록비가 약 200만 원. 총 1억 1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 퇴직금 1억 4천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쓴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 번호판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적기예요. 손님도 많아졌고, 조금만 더 있으면 번호판 값도 오를 겁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건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천만 원, 2,500만 원, 200만 원. 이게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던지. 차량 인수하던 날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을 잡아보니 손에 딱 맞았습니다. 이제 이 차가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시면 2년 안에 본전 뽑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차 받았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조심히 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되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022년 11월 1일 손님을 처음 태웠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사님, 빠르게 부탁드려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나도 이제 기사님이구나. 첫날 매출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18만 원 벌었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첫날 치고 괜찮네요. 초반 두세 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월 매출 450에서 520 사이, 순수입은 260에서 300 정도 나왔습니다. 심야 콜도 많고 거리두기 해제된 분위기라 손님도 많았죠. 어느 날 밤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기사님, 요즘 택시 잘 되시죠?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기사님들 힘드셨잖아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만 이렇게 버티면 투자금 회수되겠구나. 주말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항콜을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처럼 먼 거리 한 번 가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순수입 290만 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 정말 할만한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300 가까이 벌었어. 정말요? 잘 됐네요.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리두기 해제 직후의 반짝 장사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2023년 2월 서울 택시 요금이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벌겠다고 했지만 길 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님, 요즘 택시 너무 비싸요. 이 거리면 그냥 버스 탈 걸 이라는 손님의 혼잣말.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낮 시간 손님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요금이 오른 그 주 손님들이 유난히 비싸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수요라는 게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거리엔 택시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은퇴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60대, 70대 기사가 급증했습니다. 낮 운행만 하는 기사들이 폭증하면서 콜앱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신호등에서 서 있는데 제 앞뒤로 택시가 4~5대씩 늘어서는 날도 많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제 앞에 택시 2대, 뒤에도 택시 2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들 나처럼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이겠지? 그 순간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개월 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주변 기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콜 대기하면서 자주 보던 기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파란색 소나타 타시던 분 요즘 안 보이는데요? 아, 그분요? 그만두셨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못 버티겠다고. 그러셨구나. 며칠 뒤 또 다른 기사님이 사라졌습니다. 저 형님도 요즘은 거의 못 나오신대요. 콜 대기 중이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운전을 줄이셨는데 번호판을 매물로 내놨는데도 바로바로 팔리진 않나 봐요. 번호판이 잘 안 팔린대요? 제가 대묻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좀 불안해서 그런지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시기라 그래요.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핸들 위에 올린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렸습니다. 건설 현장 30년 버티던 제 몸도 하루 10시간 앉아있는 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제대로 못 폈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운전 줄이세요. 하지만 하루 8시간으로는 생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통제 먹고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수입이 꽤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만 겨우 맞추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요즘 개인 택시 번호판은 1억 가까이 받는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번호판 팔면 9천, 1억 나오잖아. 그럼 본전 아니야? 맞습니다. 번호판은 자산입니다. 팔면 돈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나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제가 다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새 창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콜 대기하면서 옆에 계시던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택시 폐업이 장난 아니래요. 요즘 주변 기사님들 중에서도 운행을 줄이거나 쉬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그만두거나 차만 세워놓고 안 나오거나 특히 고령 기사들이요. 몸도 안 따라주고 벌이도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뒤 택시 대절장에 갔습니다. 그곳엔 방치된 택시들이 즐비했습니다. 먼지 쌓인 차, 타이어 바람 빠진 차, 번호판만 달린 채 주차돼 있는 차. 이 차들 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번호판 팔리나요? 팔리긴요. 다들 팔려고만 하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격은요? 작년엔 9천, 1억 했는데 요즘은 7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운 좋으면요. 7천이요? 네, 그나마도 안 팔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줄어든 일자리를 대신해 택시에 뛰어드는 분들이 조금씩 늘면서 경쟁이 예전보다 치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9천에 산 번호판이 7천도 안 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매출도 계속 줄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1년 지나니까 20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150에서 18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생활은 빠듯해지고 아내는 다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마트에서 일 시작했어요. 당신. 주 3일 하루 4시간이요. 괜찮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까지 일을 하게 만들었네. 우리 함께 버티는 거예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어느 날 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2알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파서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휴업 운행 중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제 이야기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언젠가 멈춰 서게 되는 건 아닐까? 물론 지금도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모든 분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는 절망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꾸준히 일하는 기사님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연 매출 4천 넘기며 만족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몰린 업종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끝나고 손님이 잠깐 늘어났던 시기를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한계, 수요 감소, 과잉 경쟁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2년만 버티면 본전 뽑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손님은 줄었고 택시는 늘었지만 벌이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기사님들 상당수가 운행을 줄이거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 건강이 안 좋아져 쉬는 분도 있었고 수입이 줄어 차만 세워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번호판을 내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죠. 다들 저처럼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만 하진 않습니다. 택시는 손님과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기사님, 요즘 택시 힘드시죠?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사님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택시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몸,
당신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당신까지 모두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 중엔 저처럼 몸과 현실이 버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번호판은 자산이지만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운행을 포기하거나 줄였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감정으로 뛰어들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택시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부디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처럼 진통제 먹고 밤길 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